어린 왕자 제1장. 내 나이 6살 적에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정말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옮겨놓은 것은 이렇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장장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마침내 색연필을 들어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나의 제1호 그림. 그것은 이런 모양이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나의 제2호 그림은 이런 모양이었다. 어른들은 내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 같은 건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나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했다. 내가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내 제1호 그림과 제2호 그림이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나는 기운이 쏙 빠져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매번 일일이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아이들로서는 참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 곳곳을 거의 다 날아다녀 보았다. 그러니 지리학은 내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된 셈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비행하다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지식은 아주 유용하다. 나는 살아가면서 중요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별반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늘 간직하고 다니던 내 제1호 그림을 꺼내 시험을 해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모자네.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었다.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했다. 제2장.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았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도 그랬다. 엔진 어딘가가 망가져 버렸고 내 곁에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홀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그것은 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도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모래사막 위에서 잠이 들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조난자보다도 훨씬 고독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어떤 이상하고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이지 신비롭게 생긴 작은 소년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훗날 내가 그린 그의 모습 중 가장 잘 그려진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델보다 훨씬 매력이 덜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고,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도무지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마치 아주 중대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아주 천천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미스터리가 너무 압도적일 때 사람은 거기에 순순히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무슨 황당한 짓인가 싶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라곤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라 나는 소년에게 약간 퉁명스럽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바로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단 말이야. 나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잖아. 다른 걸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소녀는 너그럽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봐봐.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잖아. 뿔이 났는 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하지만 이 그림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거절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상자 하나를 쓱쓱 빗금쳐 그리고는 툭 내뱉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은 풀을 아주 많이 먹을까? 왜 묻는 거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아마 충분할 거야. 내가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소녀는 그림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 양이 잠들었어.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제3장.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조금씩 밝혀졌다. 예를 들어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비행기 그림은 내게 너무 복잡해서 그리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이건 뭐야?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지. 비행기란다. 내 비행기야.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나는 은근히 우쭐해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렇지.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재미있다. 어린 왕자는 아주 맑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나는 남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나는 이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한 줄기 빛 같은 단서를 발견하고 재빨리 물었다. 너 다른 별에서 온 거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긴 저걸 타고 그렇게 멀리서 올 수는 없었겠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어 그 보물을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빠졌다. 다른 별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내 호기심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캐묻기 시작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묵묵히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참 좋아. 밤에는 양의 집이 되어줄 테니까. 그럼 네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묶어둘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어린 왕자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묶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자 내 어린 친구는 다시 한번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길을 잃다니 어디로 간다고? 어디든 가지. 똑바로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관없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 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하는걸. 제사장. 이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집 한 채보다 겨우 조금 더 클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외에도 망원경으로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소행성들이 수백 개나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가 이런 작은 소행성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호라고 부르는 식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09년 한 튀르키예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이 소행성을 딱 한 번 관측한 적이 있다. 그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하게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늘 그런 식이다.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 다행스럽게도 튀르키예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명령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아주 우아한 서양식 양복을 입고 다시 한번 증명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해? 나비 채집도 하니? 어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는다. 대신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하고 묻는다. 그런 숫자들을 알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하고 감탄한다. 그러니 만약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무척 매력적이었고
잘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다는 거야.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잖아.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제야 납득하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그런 존재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편의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겨우 조금 더 큰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그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이 훨씬 더 진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추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내게 너무나 깊은 슬픔을 안겨준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그를 그림으로 남기려는 이유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진짜 친구를 가져본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나 역시 숫자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는 어른들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6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본 것이 전부인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물론 나는 최대한 실물과 똑같은 초상화를 그리려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꼭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딴판이다. 크기도 조금씩 빗나간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옷 색깔도 어떻게 칠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이리저리 더듬거리며 간신히 그려나가고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틀리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를. 내 친구는 내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상자 틈새로 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나도 늙어버린 게 분명하다. 제5장. 나는 매일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 대해, 그의 떠남에 대해,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것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갑자기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내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아, 정말 다행이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거대한 나무이며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 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들을 포개어 놓아야겠네. 하지만 그는 곧 아주 똑똑한 소리를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지기 전에는 작은 나무잖아. 물론이지. 하지만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는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참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모든 행성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풀이 자랐고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풀이 자랐다.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녀석들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면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수줍은 듯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밀어 올린다. 만약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싹을 알아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이었다. 그 별의 흙 속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우글거렸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대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별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뿌리가 별의 속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건 규율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세수를 다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씻겨주어야 해. 장미꽃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곧바로 바오밥 나무를 솎아내는 일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아주 어린 바오밥 나무는 장미와 똑같이 생겼거든.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또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그러면서 그는 언젠가 우리 별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두라고 내게 충고했다. 만약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이 그림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두는 것이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늘 끔찍한 재앙이 뒤따르거든. 나는 게으름뱅이가 살던 어떤 별을 알고 있어. 그는 작은 나무 새 그루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준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 선생님처럼 설교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이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겪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내 고집을 꺾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그토록 공들여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던 그 위험 말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웅장한 다른 그림들은 없나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려보려 애썼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만큼은 내 안에 어떤 엄청난 절박함이 끌어올랐기 때문이다. 제6장. 아, 어린 왕자. 나는 그렇게 너의 작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 오랫동안 내게 허락된 유일한 위안이라곤 해질녘의 달콤함 뿐이었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난 해질녘이 참 좋아. 해지는 걸 보러 가자.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무척 놀란 표정이었어. 그러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내게 말했지. 난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알았어. 정말이지.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1분 만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원할 때마다 너는 해질녘의 황혼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은 해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 조금 뒤에 네가 다시 말했지. 있잖아. 사람이 너무 슬플 때는 해지는 걸 좋아하게 돼. 44번이나 해지는 걸 보았던 날, 넌 그렇게도 슬펐던 거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7장.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이 밝혀졌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터져나오기라도 한 듯 그가 불쑥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 양은 눈에 띄는 건 뭐든지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있는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심각해 보였고 마실 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까봐 무척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가시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꽃들이 고약해서 그냥 달고 있는 거야. 아?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가 나를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을 안 믿어.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기가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된 줄 아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 나사가 끝내 안 풀리면 망치로 쳐서 빼내야겠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쁘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손에 망치를 들고 검은 기름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아주 흉측하게 생긴 물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꼭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매몰차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린다고. 그는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 붉은 얼굴을 한 신사가 살아.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지. 오로지 숫자만 더하며 살았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하고 되뇌며 거드름을 피웠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런데도 꽃을 먹어 치웠고, 그런데 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느라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하려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 뚱뚱하고 붉은 얼굴을 한 신사의 숫자, 노름이 더 중요하고 진지하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피는 단 한 송이 꽃을 알고 있는데 작은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 꽃을 꿀꺽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이 빛을 잃고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아.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주위엔 어둠이 내렸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나사도 갈증도 죽음도 모두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어느 별 어느 행성, 그러니까
내 별치구에는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품에 안았다. 그를 조용히 흔들어 달래며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서는 갑옷을 그려주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토록 신비로운 곳이다. 제8장.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잎이 한 겹뿐인 그 꽃들은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풀밭에 조용히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스르르 시들어 버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 하나에서 낯선 싹이 트더니 꽃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른 새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작은 식물은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며 어린 왕자는 거기서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예감했다. 하지만 꽃은 초록빛 봉우리 속에 숨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었다. 빛깔을 신중하게 고르고 옷을 천천히 챙겨 입으며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었다. 개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래, 정말이지 몹시 애교 많고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마침내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정성 들여 치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막 잠에서 깼어요. 미안해요. 머리가 아직 헝클어져 있네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난 해와 함께 태어났거든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리 겸손하지는 않다는 걸 눈치챘다. 그래도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윽고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저를 위해 조금 신경 써주시겠어요? 잔뜩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물을 주었다. 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꽃은 자기 몸에 돋아난 4개의 가시를 보여주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도 끄떡없어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걸. 꽃이 부드럽게 톡 쏘았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 난 호랑이는 하나도 안 무섭지만 바람 부는 건 정말 싫어요. 혹시 바람막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람을 싫어한다고? 식물에게는 안 좋은 일인데. 이 꽃은 참 까다롭구나. 저녁에는 내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내가 원래 있던 곳은. 하지만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씨앗의 형태로 이곳에 온 꽃이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2~3번 기침을 해댔다. 바람막이는 어쩌고요. 막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네가 말을 걸었잖아.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더욱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결국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사랑하면서도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꽃이 내뱉는 실없는 말들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이 하는 말은 귀 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채워주었어. 하지만 난 그 기쁨을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토록 짜증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에도 불쌍히 여기며 감동했어야 했는데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꽃을 판단했어야 했어. 꽃은 내게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내 마음을 밝혀주었어. 거기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어설픈 심술 뒤에 숨겨진 다정함을 눈치챘어야 했어. 꽃이란 참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제구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별을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떠나던 날 아침 자신의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2개의 활화산 분화구도 정성껏 청소했다. 활화산은 아침밥을 데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의 별에는 불이 꺼진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늘 말하듯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 꺼진 화산도 깨끗이 청소했다. 화산을 잘 청소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잔잔하고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벽난로의 굴뚝에 불이 나는 것과 같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를 늘 성가시게 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우울한 기분으로 새로 돋아난 바오밥 나무의 싹들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늘 하던 그 친숙한 일들이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 할 때 그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가 꽃에게 말했다. 잘 있어.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잘 있어. 꽃이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윽고 꽃이 말했다.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줘요. 부디 행복하길 바라요. 항상 하던 잔소리가 없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그는 유리 덮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이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난 널 사랑해. 넌 그걸 몰랐지? 다 내 탓이야.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 같았어. 부디 행복해야 해. 유리 덮개는 그냥 내버려둬. 이젠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밤의 신선한 공기가 오히려 내게 좋을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를 만나려면 2~3마리의 애벌레쯤은 견뎌야지. 나비는 정말 아름다울 테니까.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아주겠어? 넌 멀리 있을 테고. 큰 짐승들도 두렵지 않아. 나에겐 발톱이 있잖아.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덧붙였다.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 신경 쓰이잖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 어서 가. 꽃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던 것이다. 제10장.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래서 일거리도 찾고 견문도 넓힐 겸 먼저 그 별들을 차례로 방문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화려한 붉은 천과 하얀 담비 모피를 두르고 아주 소박하면서도 위엄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오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왕이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의아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는 왕들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신하일 뿐이었다. 짐이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오라.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어 몹시 벅찬 표정으로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보았으나 별 전체가 화려한 하얀 담비 모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했던 나머지 하품을 하고 말았다.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하라. 당황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할 것을 명하노라.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본 지가 여러 해가 지났구나. 짐에게는 하품이 오히려 신기한 구경거리다.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것은 짐의 명령이다. 얼굴이 붉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윽박지르시면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때로는. 말을 더듬으며 왕은 조금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무척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늘 이치에 맞는 명령만을 내렸다. 왕이 평소 하던 말을 늘어놓았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짐의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내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왕이 하얀 담비 모피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궁금했다. 별이 아주 작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인가?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왕이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모든 것을요? 왕은 위엄 있는 손짓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모든 별 그리고 행성들을 가리켰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모든 별들을요? 왕이 대답했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저 별들도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왕이 말했다. 물론이지. 즉각 복종하느니라.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토록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만약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졌더라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해지는 광경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작은 별 생각에 조금 슬퍼져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해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베풀어 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만약 짐이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거나 비극작품을 쓰라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인가? 짐의 잘못인가? 그건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은 말이다.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무엇보다 이성의 바탕을 두어야 해. 만약 네가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부탁한 해질녘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일깨웠다.
해지는 광경을 보게 해주마. 짐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니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게 언제쯤인데요? 왕이 달력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 아마 7시 40분쯤이 될 것이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게다가 그는 벌써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전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이만 떠나겠어요. 신하를 갖게 된 것이 내심 자랑스러웠던 왕이 다급하게 대답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짐이 너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노라. 무슨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지만 여긴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건 모를 일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다 둘러보지 못했느니라. 짐은 너무 늙었고 마차를 둘 공간도 없는 데다 걸어 다니자니 너무 피곤하거든. 제가 벌써 다 봤는걸요. 어린 왕자가 허리를 굽혀 별의 반대편을 한 번 더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란다. 네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재판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내 생각엔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밤이 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늙은 쥐를 재판하거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거다. 그러면 그의 목숨이 너의 재판에 달려있게 되겠지. 하지만 매번 사면을 내려서 그 쥐를 아껴주도록 해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는 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싫어요. 아무래도 이만 떠나야겠어요.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날 채비를 모두 마쳤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가령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지요. 지금이 딱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길을 나섰다. 짐이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때 왕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무척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이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11장.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의 눈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저 자기를 숭배하는 팬으로 보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자가 참 특이하네요. 답례하기 위한 모자란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인사하기 위해서 쓰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쪽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두 손을 마주쳐서 손뼉을 쳐보렴. 허영심 많은 사람이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치자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번쩍 들어 올리며 점잖게 답례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도 다시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했다. 그렇게 5분쯤 같은 장난을 반복하자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금세 흥미를 잃었다. 모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허영심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심에 찬 사람들의 귀에는 오직 찬양하는 말만 들리는 법이니까.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몹시 찬양하니?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렴. 어쨌든 나를 찬양해다오. 아저씨를 찬양할게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오직 이 생각만 할 뿐이었다. 제12장. 다음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주정뱅이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지. 술주정뱅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술은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뭘 잊고 싶은데요? 어린 왕자는 그가 측은해져서 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다. 술주정뱅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그를 돕고 싶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럽지. 이 말을 끝으로 술주정뱅이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당황한 어린 왕자는 발길을 돌렸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13장.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둘을 더하면 일곱, 일곱에 셋을 더하면 열. 안녕. 열에 일곱을 더하면 열일곱, 열일곱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셋. 담뱃불을 다시 붙일 시간도 없군. 스물셋에 다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휴.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억 162만 2731이로군. 5억이라니 무엇이 5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응?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나도 몰라. 너무 바빠서.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어. 둘에 다섯을 더하면 무엇이 5억 개나 있다는 건데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 산 지 54년이 되었는데 방해를 받은 건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어. 그 녀석이 윙윙거리는 바람에 덧셈을 4번이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에 신경통이 도졌을 때였어. 난 운동이 부족하거든. 산책할 시간도 없으니까. 난 진지한 사람이야.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야. 아까 5억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무얼 5억 개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업가는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하늘에 떠 있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팔이요? 아니,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꿈꾸게 만드는 황금빛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야. 몽상에 빠질 시간이 없어. 아, 별을 말하는 거군요. 그래, 별. 그래서 그 5억 개의 별을 가지고 무얼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
나는 진지하고 정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냐고요? 뭘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소유할 뿐이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문제야. 그럼 별을 소유해서 어디에 쓰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쓰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다른 별이 발견되면 그걸 또 사는 데 쓰지. 이 사람의 생각은 아까 그 술주정뱅이와 비슷하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별을 가질 수가 있죠? 별이 누구의 것인데? 사업가가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가장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물론이지.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네가 먼저 발견하면 그건 네 것이 되잖아.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을 먼저 발견하면 그 섬도 내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이전에 그 누구도 별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별들을 소유하는 건 당연해. 그건 그렇네요. 그런데 그걸로 뭘 하는데요? 관리를 하지. 세고 또 세는 거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스카프가 하나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그걸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그만 종이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야. 그게 다예요? 그거면 충분해. 재미있네. 꽤 시적이고 하지만 그리 진지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활화산도 3개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주고요. 불이 꺼진 화산도 하나 있는데 역시 청소해줘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건 화산에게도 꽃에게도 유익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벌린 채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완전히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14장. 5번째 별은 참으로 신기했다.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그것을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바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주정뱅이보다는 나아. 적어도 이 사람의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켜는 건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 가로등을 끄면 별과 꽃을 잠들게 하는 것이고, 참 아름다운 직업이네. 아름다우니까 진정으로 유익한 일이야. 어린 왕자는 별에 다가가서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그게 명령이니까.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좋은 저녁이야.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이야. 그러고는 가로등을 껐다. 그는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참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예전에는 합리적이었지.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켰으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바로 비극이야. 해가 갈수록 이 별은 점점 더 빨리 돌게 되었어. 그런데도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1분에 한 바퀴씩 별이 돌기 때문에 나는 단 1초도 쉴 틈이 없어. 1분마다 한 번씩 껐다가 켜야 한다고. 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은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니.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걸.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좋은 저녁이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예전에 의자를 뒤로 물려가며 해지는 광경을 찾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친구를 돕고 싶어졌다. 있잖아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난 언제나 쉬고 싶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게으르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네 별은 너무 작아서 3걸음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햇빛을 계속 받고 싶으면 그냥 아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쉬고 싶을 땐 걷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거예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내 평생의 소원은 잠을 자는 거거든.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거 참 안타깝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지. 좋은 아침이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길을 떠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주정뱅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얕볼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헌신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인데.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감히 차마 스스로에게 고백하지 못한 아쉬움의 진짜 이유는 사실 이 축복받은 별에서는 하루에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5장 6번째 별은 10배나 더 컸다. 그곳에는 두꺼운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가 살고 있었다. 탐험가가 오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이미 꽤 긴 여행을 한 터라 무척 피곤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늙은 신사가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참 흥미롭네요. 드디어 진짜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네.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하며 지리학자의 별을 쓱 둘러보았다. 그렇게 장엄한 별은 처음 보았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나도 모른단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모른단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야. 내게는 탐험가가 단 한 명도 없단다. 도시나 강, 산과 바다, 사막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지. 서재를 떠나지 않아.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한단다. 만약 어떤 탐험가의 기억이 흥미로우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지.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큰일이 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취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두 개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두 개의 산을 적어 넣게 될 테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주 형편없는 탐험가가 될 뻔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어쨌든 탐험가의 품행이 훌륭하다고 판명되면 그때서야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서 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해. 예를 들어 아주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그곳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지리학자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내 별에 대해 설명해 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처음엔 연필로 적어둔다. 그러고 나서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야 잉크로 정서하는 것이다. 자, 어떤 별이니?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제 별은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는데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지리학자가 맞장구를 쳤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꽃이 제일 예쁜데. 꽃은 덧없는 존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결코 유행을 타지 않지.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은 극히 드물고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지. 우리는 영원불멸하는 것들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사화산도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화산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 지리학자들에겐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 그 자체지.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고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덧없는 존재였구나. 세상에 맞설 무기라곤 가시 4개뿐인데.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제가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보렴. 평판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제16장. 그렇게 해서 도착한 7번째 별이 바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평범한 행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흑인 왕들을 포함한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주정뱅이, 그리고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 등 무려 20억 명가량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지구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잡기 위해 덧붙이자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의 대륙을 통틀어 무려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가 필요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실로 장관이었다. 이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처럼 질서정연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자리에 들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 역시 슬쩍 무대 뒤로 사라지면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엔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엔 남미, 그 다음엔 북미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서는 단 한 번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의 유일한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있는 그의 동료만이 느긋하고 태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1년에 딱 2번만 일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제17장.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한 내 이야기 역시 완전히 정직하지만은 않았다. 지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아주 작다. 만약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처럼 빽빽하게 모여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전 인류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에 다 모아놓을 수도 있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중요하고 거대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른들에게 직접 계산해보라고 말해보라.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무척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루한 계산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아무튼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행성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두려워질 찰나 모래 위에서 달빛을 받은 둥근 고리 같은 것이 스르르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심코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떨어진 곳이 어떤 별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여긴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여긴 사막이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거대하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건 언젠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네. 하지만 참 멀기도 하다. 아름다운 별이네. 그런데 넌 여기 웬일이야? 뱀이 물었다. 어떤 꽃이랑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 둘은 잠시 침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조금 외롭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넌 참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네. 손가락처럼 가늘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는데. 발도 없고 여행을 할 수도 없잖아. 나는 배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황금 팔찌처럼 휘감았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강암 투성이인 이 척박한 지구에 온 네가 참 연약해 보여 안쓰럽구나. 만약 내 별이 너무나 그리워지면 언젠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이 말하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그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제18장 어린 왕자가 사막을 가로지르며 만난 것은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세 장 달린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상인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내 생각엔 5~6명쯤 되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참 불편하게 살아가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제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아는 산이라곤 자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그는 사화산을 의자 대신 쓰곤 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 이 별 전체와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날카롭게 솟은 바위 봉우리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 그가 무심코 소리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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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네.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거칠기만 해.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고 남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하잖아.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제20장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걷고 또 걸은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찾아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기 마련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그의 꽃과 똑같이 생겼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우린 장미꽃들이야. 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의 정원에만 무려 5,000송이나 되는 똑같은 꽃들이 피어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걸 본다면 몹시 기분 상해하겠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는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정성껏 간호해주는 척해야겠지. 안 그러면 나까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로 죽어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또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가졌기에 아주 부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가진 건 그저 평범한 장미꽃 한 송이일 뿐이었어. 평범한 장미 한 송이와 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 게다가 그중 하나는 영원히 불이 꺼져버렸을지도 모르지. 이런 것들로는 내가 결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제21장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랑 놀 수 없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뒤 그가 다시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는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참 성가신 일이야. 그들은 닭도 키워.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너무나 자주 잊혀지고 있는 일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대답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지금 내게 너는 세상의 흔해 빠진 수만 명의 작은 소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고 너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내게 나도 세상의 수만 마리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일 뿐이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지구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그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무척 호기심이 생겼다. 그럼 다른 별이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흥미로운걸.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니까.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우는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왔다. 내 삶은 참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다 똑같고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눈부시게 환해질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발소리를 알아듣게 되겠지. 다른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땅속으로 숨겠지만 내 발소리는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는 음악 소리 같을 거야. 그리고 저기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내게 밀은 아무 소용이 없지. 밀밭을 보아도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건 참 슬픈 일이지.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잖아.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물든 밀밭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나는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거든. 우리는 우리가 길들인 것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조차 없어.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셈이지.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저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널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더라도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씨앗이니까.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 앉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다시 찾아왔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아.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내 마음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야. 여우가 말했다. 어느 하루를 다른 모든 날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모든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아주 멋진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마음 놓고 산책을 갈 수 있거든.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아져서 내게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이윽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난 울음이 날 것 같아. 내 탓이야. 난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네가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맞아.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지금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까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얻은 게 있어. 저 밀밭의 색깔 덕분에.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여우가 덧붙였다.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와. 그러면 내 장미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 여우도 수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우였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 말을 듣고 장미꽃들은 무척 당황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어줄 수는 없으니까. 물론 길을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내 장미꽃도 너희들과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 꽃 한 송이가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니까. 나비가 되라고 2~3마리 남겨둔 것만 빼고 불평을 하든 허풍을 떨든 심지어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조차 다 들어준 꽃이니까.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린 왕자가 따라 말했다.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해진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마음속에 새기듯 따라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절대 잊어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넌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제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행객들을 1000명씩 꾸러미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지.
그들을 태운 기차를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처럼 으르렁거리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무척 서두르네요. 그들은 무얼 찾고 있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모른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반대 방향에서 두 번째 급행열차가 으르렁거리며 지나갔다.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이윽고 세 번째 급행열차가 지나갔다. 먼저 간 여행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기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이나 하고 있지.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박고 밖을 내다본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군요. 헝겊 인형에 시간을 쏟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소중해지는 건데 그걸 빼앗기면 아이들은 울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참 행복하겠어. 철도원이 말했다. 제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주는 아주 성능 좋은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더 이상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이걸 왜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해 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는데 일주일에 무려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단다. 상인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내게 마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아주 천천히 맑은 샘물을 향해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24장 사막의 비행기가 고장나 불시착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네 추억들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다 떨어졌고 나도 아주 천천히 맑은 샘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꼬마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린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가 있어서 무척 기뻐. 이 아이는 위험을 모르는구나. 나는 생각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저 따스한 햇빛 조금이면 충분한 아이니까. 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절망적인 몸짓을 해보였다. 이 광활한 사막에서 무작정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열이 나서인지 별들이 마치 꿈속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건데.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만히 있었다.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나는 대답하고는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깨닫고 몹시 놀랐다. 어릴 적 나는 아주 오래된 낡은 집에 살았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설은 온 집안을 신비롭게 감싸주었다. 내 집은 그 깊은 곳에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해서 참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아주 소중한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 달빛 아래로 비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굳게 감긴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벌어진 그의 입술에 엷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그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장미꽃의 이미지가 마치 등불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내게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훅 꺼져버릴 불꽃처럼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밤새 걷다가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제25장.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몰라.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맴돌기만 할 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흔한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에 파놓은 구멍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우물은 마치 어느 시골 마을의 우물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 마을은 없었으므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참 이상해.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당겼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잠잠할 때 낡은 풍향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저씨, 들려요?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힘을 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할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가로 끌어올렸다. 떨어지지 않게 잘 올려놓았다. 귓가에는 여전히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맴돌았고 아직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햇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내게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것은 축제처럼 달콤했다. 이 물은 평범한 음료와는 달랐다. 별빛 아래서의 행진, 도르래의 노랫소리, 그리고 내 두 팔의 고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 같았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찬송가, 그리고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말이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정작 자신들이 찾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당연하지. 내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셨다. 숨을 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해가 떠오르자 모래밭은 꿀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이 꿀빛에도 행복을 느꼈다. 굳이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약속을 지켜야지.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씌워줄 입마개 말이야. 나는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렸던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 같아. 아, 그래. 바오밥 나무 그림에 꽤나 으스댔던 나는 조금 머쓱해졌다. 여우는 귀 좀 봐. 뿔 같잖아. 너무 길어.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꼬마야, 넌 너무해.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오,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아볼 테니까.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것을 어린 왕자에게 건네줄 때 가슴이 몹시 아팠다. 너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딱 1년이 돼.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러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또다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슬픔이 밀려왔다. 동시에 어떤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일주일 전 아침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을 혼자 걷고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졌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혹시 1주년 때문이니?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결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 왠지 무서워져.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지. 기계를 고치던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이리로 다시 와. 하지만 나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여우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는 것이니까. 제26장.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 무너진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 수리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나는 멀리서부터 어린 왕자가 그 돌담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기억 안 나? 정확히 여기는 아니었어. 그의 말에 누군가 대답이라도 하듯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나는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내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대답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시작되는 곳이 보일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담장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확실한 거지?
너무 오래 아프게 하진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가봐. 그가 말했다. 나 내려갈 거야. 그제야 나는 담장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담장 아래에는 단 30초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다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뽑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잦아드는 분수줄기처럼 스르르 모래 위를 미끄러져 가더니 돌틈 사이로 가볍게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담장에 다다른 나는 눈처럼 창백해진 나의 어린 친구를 가까스로 품에 안았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제는 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니. 나는 그가 항상 목에 두르고 다니던 황금빛 스카프를 풀어주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셔주고 물도 조금 마시게 했다. 하지만 나는 감히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사냥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팔딱거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다 고쳐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수리를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을 막 전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먼저 이렇게 말하다니. 내 놀라움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는 한없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는 길은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든 길이야.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처럼 품에 꼭 안았다. 하지만 그는 끝없이 깊은 수렁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고 나로서는 그를 붙잡아둘 방도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아득히 먼 곳을 향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고 양을 넣을 상자도 있어. 입마개도 있고.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꼬마야, 너 무서웠구나.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맑은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다. 어린 친구, 네 웃음소리가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지만 그가 내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딱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쯤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위로 올 거야. 꼬마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것들 다 아주 나쁜 꿈이라고 말해줘.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날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기억하지? 정말 달콤했잖아. 물론이지. 밤이 되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리켜 줄 수가 없네. 차라리 잘 됐어. 내 별은 아저씨에게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어떤 별이든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아, 어린 친구. 난 그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아까 그 물처럼. 무슨 뜻이야?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그만 빛에 불과하지.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돈이야. 하지만 그 별들은 아무 말이 없어. 그런데 아저씨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마치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는 또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으면 슬픔은 언젠가 가라앉기 마련이니까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영원히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래서 가끔은 그저 기분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게 되겠지.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말해줘. 응, 난 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웃음이 나.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아저씨한테 아주 몹쓸 장난을 친 셈이네. 그는 또다시 웃었다. 그건 마치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수없이 많이 준 것과 같을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다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 오늘 밤 있잖아. 아저씨는 오지 마. 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난 아주 아파 보일 거야. 아마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널 혼자 두지 않아.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워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그놈이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뱀은 고약하거든. 아무 이유 없이 물기도 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안심시키는 듯 했다. 하긴 두 번째로 물 때는 독이 없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내가 다시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단호하게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는 내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근심에 차 있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아저씨 마음이 아플 거거든.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하지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해줘. 너무 멀어. 이 몸뚱아리는 가져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벗어버린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을 보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기운이 빠진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기운을 냈다. 정말 멋질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테니까. 모든 별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더니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여기야. 나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해줘. 그는 두려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게다가 그 꽃은 너무나 연약하고 순진해. 세상에 맞서 자신을 지킬 무기라곤 고작 4개의 가시뿐이라고. 나 역시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빛이 한번 번쩍했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 가만히 서 있었다. 소리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아주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밭이라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제27장. 이제 6년이나 지난 일이다.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온 나를 보고 동료들은 무척 기뻐했다. 나는 무척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말했다. 지금은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찾지 못했으므로 나는 그가 자기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나는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5억 개의 방울소리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뜻밖의 일이 생각났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그것을 씌워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궁금해진다. 그의 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닐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꽃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양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시할 테니까. 그럴 때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이 달콤하게 미소 짓는다.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다 한번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럼 모든 게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 유리 덮개 씌우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한밤중에 양이 몰래 빠져나온다면 그럼 그 수많은 방울소리는 모두 눈물이 되어 쏟아진다.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 모를 양 한 마리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대답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장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렸다. 이곳이 바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된다면 이 풍경을 꼭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확실히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치게 된다면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빛 아래서 잠시 멈춰 서서 기다려보기를.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온다면, 그가 미소를 짓고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에게 다정함을 베풀어 주기를. 내가 이토록 슬픔에 빠져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어린 왕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서둘러 내게 편지를 보내주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어린 왕자를 영원히 웃게 만듭니다.